자, 우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본문을 시작해 봅시다. 은서, 요게 무슨 말이에요?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왜 눈이 뻘개쳤어? 이런 좀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충신을 임과 이별한 여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을 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충신 연주지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연정가처럼 보인다는 거죠. 연정가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서는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읊은 노래를 연정가라고 합니다. 연정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숨긴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여성은 뭐 수동적이고 남성은 능동적이고 이런 것만을 떠나서 남녀, 여자, 남자 간의 사랑이라는 게 지극히 원초적인 감정이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자기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뭐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대화체인데 표시부터 하고 대화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혹은 작년에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체를 구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구분, 여기서 갑이나 을을 쓰는 게, 야 얘들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은 주로 5, 60년, 6, 70년대 진짜 오래전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학문을 써먹고 교수가 되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ABCD라고 하는 것보다 순서를 매길 때 갑을병정이라고 매기는 게 되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갑질 뭐 이런 말들만 부각되지 않았으면 이 말들이 더 묻혀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말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왜 갑질이란 말이 생기는 거예요. 계약서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용어를 쓰다 보니까 법률 용어는 갑과 을이 어떻고 저떻고 갑은 을에 대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갑이란 말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A녀, B녀, 가녀, 나녀, 기역녀, 니은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호칭을 쓰지 말고 좀 더 이 대화의 본질에 걸맞는 호칭을 써봅시다. 그래서 우선 맨 처음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상담자 이렇게요. 상담자가 먼저 말을 걸어요. 카운셀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대화를 시도하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할 거냐? 하소연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좀 더 대화의 본질에 걸맞는 호칭이 되겠죠. 갑녀, 을녀라고 하는 건 대화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소연자가 어디까지 하소연을 하느냐? 넘어가서 그 다음 내려가서 여기까지 타시로다까지가 하소연자의 말이죠. 하소연을 쭉 하다 보니까 상담자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다시 빌란 생각 마오라고 요 6글자만 대화를 합니다. 6글자가 상담자의 대답이고, 하소연자는 지금 자기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상담자의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곧바로 다시 자기가 말을 시작하죠. 여기 매칭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소연자의 말이냐 계속 내려가요. 그냥 계속 내려가서 맨 끝에 딱 한 줄 빼고 여기까지가 전부 다 하소연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이제 상담자의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이 상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라이언스, 우리는 대화체를 문학에서 왜 쓸까요? 피곤하게? 굳이 안 써도 되잖아. 쓰는 이유. 정답이죠. 정답인데 대화체는 화자나 혹은 작가가 누가 됐든 그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 맞는데요. 그 방법인데 굳이 왜 대화체인가? 굳이. 여러분 광고 보면요. 혼자 나오는 광고도 많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듣죠. 근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두 명을 등장시켜서 오글거리는 대화를 하는 광고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한 명이 뭐 이 제품은 뭐가 좋고 뭐가 좋아 그러면은 나머지 한 명이 A, 그래도 그거는 여기는 안 되겠지 라 그러면 그 한 명이 쑥 그것도 해 보이고 나머지 한 명은 놀라는 표정 지어 보이고 너무 뻔하죠. 근데 그걸 왜 해? 굳이 왜 모델비가 2배로 나가잖아. 굳이 왜 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돈 들일 때는요 이유가 있으니까 돈을 씁니다. 기업은 더 그렇겠죠. 대화체는 왜 그런 것이냐? 대화체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객관성이 확보되니까 신빙성이나 설득력도 끌어올릴 수가 있죠. 재고라는 말은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대화체를 쓰는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더 더워지면 졸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시작해 봅시다. 빨리 할게요. 잘 따라와. 바로 질문하면서 갈 거예요. 체리나,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저각시는 상담자예요, 하소연자예요? 하소연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본 듯도 하다라는 말은 이 둘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구면이다. 구면, 서로 아는 사이를 구면이라고 하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우선 여기 천상의 백옥경, 거기를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이니까 지극히 하강적인 이미지예요. 누굴 보러 가시냐? 라고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답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천상 백옥경은 어디냐? 그야 궁궐이죠. 한양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백옥경은 옥황상제의 거처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현실적 배경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한양의 궁궐을 가리켜요. 그러면 잠깐만,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뒤에 모첨이 나오거든. 여기. 이게 초가집 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백옥경에서 모첨으로 내려가니까 하강적인 이미지가 더 도드라지죠. 천상의 백옥으로 지은 궁궐에서 초가집, 풀로 만든 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자, 계속 가보자. 누를 보러 가십니까? 어와 이야, 감탄사죠. 대화가 넘어갔어요. 너로구나. 내 말 들어보.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직 한가마는. 얼굴은? 체리는 하나 더 물어보자. 둘 중에 어느 걸까? 이 얼굴이.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그죠? 얼굴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즉 모습이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죠. 얼굴부터 턱까지만, 머리끝부터 턱까지만 의미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습이라고 할게요. 거동은 몸가짐이라고 하면 되겠네. 괴다는 사랑하다는 뜻이니까 님이 사랑할 만 하겠냐만. 일일이 다 안 씁니다. 알아서들 하시고요. 체리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그럼 이 부분은 사랑할 만 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미 나를, 내 모습이나 내 몸가짐을
사랑할 만해? 아니면 사랑할 만하지 않아? 해석하면 사랑할 만 하겠냐만 이렇게 하거든.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겸손함을 읽을 수 있죠. 자기가 사랑할 만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너구나, 네가 바로 내 사랑이구나. 길게 말하면 그렇죠. 네가 바로 내 사랑이로다. 혹은 그냥 너로다 해도 되죠. 여기실세, 여기심으로. 자, 이재원 씨. 그러면 여기서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심으로 해서 나는 누구예요? 하수인. 좋습니다. 날 보시고 너로다의 너는 누구예요? 하수인.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심으로. 그럼 여기시다의 주체는 누구예요? 임금. 임금. 임이 되겠죠. 임금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시다의 주체는 임금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계속 갑니다. 나도 임을 믿어. 나도 믿었죠. 왜냐면 임이 날 사랑하신다니까 나도 믿었단 말이야. 군 뜻이 전혀 없어. 군 뜻. 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올해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이란 의미잖아요. 군살, 군더더기, 군말 하듯이. 그럼 군 뜻도 불필요한 생각이란 뜻이니까 우리는 이거를 딴 생각이라고 할게요. 그럼 딴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냥 불충, 충성하지 않는 것, 혹은 그냥 의미 없는 탐욕이라든가 세속에 대한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느냐. 딴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야 교태야 어자러이. 여기 중요하지요. 어자러이는 어지럽게 했던지. 그러면 이래교태가 왜 중요합니까? 반기시는 낫은 얼굴입니다. 낫빛, 얼굴빛.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신고 달라졌어요. 사랑이 변했네. 그럼 변한 이유가 뭐야? 요거죠. 이래와 교태. 이래는 아양이고요. 교태는 교태입니다. 교태가 뭔지는 알겠죠. 민준아, 교태가 뭔지 알아 몰라? 왜 망설여? 안다 그러면 내가 바로 뜻을 물어볼까봐 망설이는 거야? 작년에 어떤 여학생이 정말 너무 세상 진지한 얼굴로 수업 끝나고 찾아와서 선생님, 교태가 뭔가요? 수업 설명 안 했거든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휴대전화에서 물어본 거야. 교태가 뭔가. 나는 얘가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진다는 건지 몰라서 너 진짜 모르냐? 진짜 모르겠대.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너네 반에 돌아가서 너희 반 여자애들 중에 제일 애교가 많다고 네가 생각되는 애한테 가서 교태가 뭔지 보여달라고 하고 그럼 알 거야 하고 보냈어요. 며칠 뒤에 복도에서 마주쳐가지고 너 이제 교태가 뭔지 알아? 했더니 픽 웃고 그냥 가더군요. 교태라는 말의 뜻을 모를 수도 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태와 이래, 즉 아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밑에 볼까요? 밑에 보시면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해보니 해야 하다가 헤아리다니까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요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아양과 교태를 너무 심하게 부렸어요. 그래서 내 몸에 지은 죄와 이거 두 개를 역시 연결을 이제 해주시고 우린 뭐라고 쓸 거예요? 여기다가 이별의 계기라고 써야죠. 이유라고 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아양 떨고 교태 부리고, 근데 뭐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에게 이쁨 받고 싶은 거야 공통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미 처음에는 좋아 죽겠다고 아주 막 만면의 얼굴빛 지더니 만면에 가득한 기쁨을 띠더니 조금 도를 넘겼는지 이미 얼굴빛이 아우 야 얘는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표정을 지었나 보죠. 사랑이 변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다 또 뭐라고 할 거냐면 이 두 줄을 묶어서요.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인정한다는 점. 이 중에 3위인곡을 공부한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3위인곡 또한 주된 작품이니까 수능에 여러 번 나왔고 3위인곡을 찬찬히 읽어보면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가 아니라 저 간신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이런 식인데 안 되겠다 싶었던지 3위인곡 속편에 오면 그냥 다 제 잘못입니다. 임금님 어이구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을 해버리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속미인곡의 3위인곡과의 차이점이 되니까. 물론 3위인곡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대놓고 자기 탓이라 말하는 대목은 이렇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밑에 보시면 대꾸법인데요. 이렇게 이제 짝이 되는데 하늘이라고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하랴. 혼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라고 원망하랴, 사람이라고 허물하랴 라고 할 것을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죠. 따라 서리법이 두 번 쓰인 셈인데 두 가지를 메모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것이 한자성어로 수원수구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누구를 원망하며 누굴 구박하랴, 내 탓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보다도 의미가 있는 건 이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다른 말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하늘을 원망하랴, 하늘 탓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이제 하늘은 누굴 가리키나? 두 가지. 첫째는 조물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운명. 하늘은 나의 운명을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면 임이라고 볼 수도 있어. 왜냐면 임 탓이 아니니까. 임 때문에 내가 이별한 게 아니라 내 탓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타인을 가리킨다고 할 수도 있겠죠. 남 탓할 게 아니야. 내 탓이지.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밑에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앞에서는 하늘을 원망하겠느냐? 하늘을 원망하지 않겠노라. 서리법이니까. 이거 잘 봐요. 이거 무슨 뜻인지 물어볼 거야. 하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랬어. 하늘은 조물주도 가능한데 밑에 서러워 풀어 생각하니 여기는 또 조물의 탓이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혹시 조물주가 아닌 건가? 조물주인 건 맞는데. 그래서 질문, 의여가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앞뒤가 안 맞는지 감이 잡히시나? 좋아요. 그럼 내가 질문을 3개를 할게. 첫 번째, 이걸 그냥 연정가로 보자.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 안 차이는 법이 있어. 혹시 알아? 어느 쪽이든 여자가 남자에게든 남자가 여자에게든 절대로 차일 가능성이 1g도 없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 되죠. 정말 논리적이다. 너무 논리적. 내가 할 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야, 내가 찾는데 상대방이 내가 먼저 찾지롱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야, 이 사람 고백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바꾸자. 아, 고백에서 실패하지 않는 그렇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고백을 안 하면 되죠.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했으니까. 자, 문제는 이 작품이 연정가가 그래 지었구나. 연정가가 아니라 신하와 왕의 관계를 다루는 노래라는 데 있어요. 이거 연정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두 번째 질문이 이건데, 사랑은 내가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그러니까 차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싫으니까 안 해. 그냥 안 해버리면 차일 일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신하와 왕의 관계에서 내가 신하야.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연정가와 그다음 충성가의 기본적인 차이죠. 선택이 불가능하다는데 충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4대부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충성을 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서
마지막에 조물을 탓하는 것은 내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혹은 충성하다가 이렇게 임금의 뜻을 어겨서 유배당하는 것은 결국 무엇의 탓이라는 얘기예요? 운명의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운명을 원망하진 않겠다. 그러나 이것이 운명의 탓인 것은 사실이다. 원망은 안 하겠지만 운명 탓인 건 맞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사랑의 운명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대부로서 충성하는 운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물의 탓이로다라고 말하면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조물주 때문에 내가 충성의 운명을 타고 났으니까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빨리 가자. 상담하는 사람이 그래도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좀 위로해볼까 싶어가지고 한마디 하자마자 하소연자는 아이 됐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자기 얘기를 계속합니다. 따라서 여기 글란 생각 마오의 그런 생각이란 앞에 있는 거 전부를 그거 전체를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맺힌 일 이렇게요. 그래서 빠진 말은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와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꼬. 물 같은 얼굴은 무슨 얼굴이래요? 물 같은 얼굴? 장진현, 물 같은 얼굴이 뭔 말일까? 이게 뭔 말일까? 뭐 흘러? 아니면 뭐 공유결합을 했나? 아니면 뭐 투명한가? 알 수가 없어. 물 같은 얼굴이 무슨 말이야? 물 같은 얼굴은 요즘에는 워낙 안 쓰는 말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허약해 보인다. 허약한 모습이 편하실 적 몇 날, 편할 날이 없습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임금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다 묶어주시고요. 신현아, 하나 더 물어보자. 짝이 되는 말이 얘랑 뭐가 짝이 돼요? 100도를 이룬다고 치면. 좋습니다. 여기서 계절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말해봐. 춘. 이것도 있죠? 가을이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 빠졌네. 뭐야? 여름이 빠졌네요. 그러면 위치상 이걸 수밖에 없잖아요. 고열은 높다 고의 뜨거울 열이니까 말 그대로 여름의 더위를 말합니다. 해석할 때 봄, 추위, 여름, 더위, 가을날, 겨울, 하늘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안 그래도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나는 해석을 할게요. 봄, 추위, 여름,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며 가을날, 겨울, 하늘은 누가 모셨는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죽조반 조성매 내는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잡수시는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얘기를 좀 해보자면 박성준 씨 왕은 하루에 몇 끼나 먹었을까? 왕인데 식사를 5끼 6끼 먹었죠. 아침, 점심, 저녁, 새참, 그리고 아침 먹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속을 달래기 위해서 죽도 이불에서 일어나자마자 죽을 간단히 먹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잔 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위나 장에 쌓인 거를 내려보내야 되니까 물 한잔 하는 게 좋죠. 그런 개념인데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죽은 죽인데 일찍 먹는 식사. 이 조자가 여기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르다 조자예요. 그러니까 조바는 아침밥이 아니야. 아침에 먹는 이른 죽. 그 다음에 여기 이 조자가 아침 조자죠. 아침 밥, 저녁 밥. 여기가 밥이니까 아침밥, 저녁밥 드시는가. 안 중요합니다. 넘어갑시다.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떻게 주무시는가? 여기까지를 묶은 이유는 뭐죠? 임의 일상사를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안다는 건 임의 생활, 임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뭐 별로 여기 안 중요하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희는 쪽, 어떤 쪽이나 어떤 방향을 다희라 그래. 임 쪽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지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을까 짝이 되고 짝이 되죠. 그럼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소식을 전달할 사람이 될 것이고요. 오늘도 거의란 말은 오늘도 거의 지나갔어. 그럼 소식이 있는 상태겠어? 없는 상태겠어? 보나마나 소식도 없이 하루가 갔고요. 내일은 그럼 올까요? 안 오지 않을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고. 잡으면서 밀면서 이거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학생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네요 하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나뭇가지를 잡고 바위를 밀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왜? 1번. 무슨 1번일까요? 준영아, 여기는 임 만나러 가는 곳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임을 만나려 가는 곳. 뒤를 좀 더 볼까요?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우니 해변을 어찌 보며 가까이를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뭐 이렇습니다. 아니 애초에 여기는 유배지니까 임을 만나려고 산 위에 올라가면 임금이 유배지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나려 가는 곳이 아니라 소식을 알려고 찾는 곳이다.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유배지인데 어떻게 임을 만나?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이거 뭐 너무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소식을 알 수가 없어. 준영 요 음이 3개. 구름과 안개. 이것 때문에 임을 내가 소식도 모르고 볼 수도 없고 뭘 의미하겠어? 그럼 나는 충신이고 임은 임금인데. 점심 아침을 안 먹었어요? 심하게 지금 어디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 거야?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장애물이고요. 가장 표면적인 의미죠. 두 번째는 간신. 세 번째는 뭐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유배라고 하는 건 정말 죄를 지어서 유배를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배를 왜 가요? 당파 싸움에서 패배하면 빗자루질 당하는 거죠. 온통 다 쓸어버려 상대 당파를. 이긴 당파만 남고 진 당파는 끝장나죠. 따라서 이때 이것의 의미는 얘랑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줘야 좀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 봐봐. 작년, 재작년에 유충여정 같은 작품을 우리가 좀 배웠어요. 그러면 구조를 잠깐만 떠올려봐. 충신이 조정에서 간신과 싸우다가 간신이 외세와 통해서 음모를 꾸미는 걸 충신이 눈치를 채고 싸우다가 결국 져요. 쫓겨나죠. 그래서 아버지는 죽고 아들과 그 아내는 죽을 뻔한 위기를 간신히 탈출해서 도망치면은 간신은 여전히 자객을 보내죠. 그래서 어머니랑 헤어지기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혼자 남겨졌다가 갖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영웅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영웅을 구출한 양육자는 조정의 간신을 또 싸우다가 그 두 번째 아버지마저 죽거나 쫓겨나기도 하죠. 그러고서 마침내 외세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간신의 정체가 밝혀지죠. 위기에 처한 황제를 이 쫓겨난 충신의 아들인 영웅이 하늘의 도움을 입어서 한달음에 달려가서
적을 베어넘기고 황제를 구출한. 이런 스토리는 왜 쓰여질까요? 재밌으니까? 뭐 재미도 있겠습니다만 재미를 추구한다면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작품을 쓴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는 거죠. 누가 썼을까? 그야 너무 뻔하지만 당파 싸움에서 패배한 신하들이 혹은 과거의 관리들이 향촌에 처박혀서 자기들의 불운이나 억울함을 문학적으로 바꿔서 쓴 게 그런 작품이죠.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왕의 위기를 자기들이 극복해주고 다시 한번 헤게모니를 차지하고 권력을 되찾는 것. 그리고 왕에게 큰 소리 한번 치는 거지. 너 봐! 네가 나를 버리고 멍청하게 저쪽 파에 붙으니까 이런 꼴 생기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나를 택했어야지. 라고 왕에게 한 소리 하는 꿈을 꾸죠. 그래서 어떤 작품은 차마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작품, 대표적으로 유충열전은 유충열이 구하러 가서 황제한테 폐하, 이러실 거면 저희 아버지를 왜 죽였습니까? 라고 막 화를 내죠. 황제가 말을 못해요. 그 아들 태자가 나서가지고 장군, 비록 장군에게 우리가 잘못한 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과거의 은혼을 생각하신단 말이오. 후에 꼭 갚을 날이 있으리니 구해주시오. 이러면 태자 유충열이 역시 태자님은 훌륭하십니다. 바로 구해드리겠습니다. 권력의 흐름을 아는 거죠. 전쟁이 끝나면 누가 황제가 되겠어요? 태자가 되겠지. 흥미롭습니다. 문학은 시대의 흐름과 개인들의 욕망이 아주 교묘하게 내지는 너무 눈에 뻔히 보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도 상대 당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보자. 여기도 숨은 뜻을 봐야 돼요. 그냥 가지 않고 숨은 뜻 얘기할 겁니다. 보세요. 산천이 어두우니 1월이 임금이라는 것쯤은 숨은 뜻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그거야 당연하지. 임금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 지척이란 말은 가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는 멀다란 얘기니까 이때 천리는 이것도 좀 중요하죠. 정서적인 거리예요. 실제 천리가 아니죠. 천리 밖의 임금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정서적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여기 있죠. 산천이 어둡다.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부정적인 정치 현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 부정적 정치 현실은 누굴 겨냥한 거냐? 그야 상대 당파지. 니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어. 임금의 선정을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잖아. 라고 은근슬쩍 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곳은 산이었고요. 두 번째 갈 곳은 어딘가? 차라리 물가가 두 번째 장소가 되겠죠. 주의할 것은 만나러 가는 곳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소식이라도 알고 싶으니까 찾아가는 곳이죠. 백길이겠죠.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저이고 이렇게 되겠고, 어둥정은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럼 바람과 물결의 의미도 저번 주에 쓴 거랑 똑같이 연결해주면 돼요. 안 쓴 사람은 지금 쓰면 되겠네. 첫째는 장애물, 두 번째는 간심, 세 번째는 상대방 당파 등을 가리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같은 의미의 소재가 4개 나오는 셈인데 그 4개 소재가 다 아는 소재들이죠. 상대방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자, 이게 지금 중요도로 따지면 얘들도 중요한데, 근데 이 빈배란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감정이입이냐? 아니죠. 빈배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빈배가 걸려있다고 언급을 한 것은 아무 뜻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물가에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갈대도 보이고요, 물도 보이고요, 구름도 보이고요.
보이는 게 한둘이겠어? 근데 그 중에 굳이 빈 배를 골랐어. 왜? 빈 배가 자기 마음과 제일 어울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빈 배를 보니까 외로워 보인다. 빈 배를 보니까 쓸쓸하다 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걸렸다 말한 것 뿐이죠. 때문에 빈 배는 정서의 의탁 투영도 아니고 그저 객관적 상관물일 뿐입니다. 만약 감정이입이라면 그건 애초에 틀린 선지고 정서의 의탁이라고 하고 싶어도 그러려면 정서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무 전서도 안 써있고 그냥 걸려있다 하고 말한 것 뿐이지만 읽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쓸쓸하구나 외롭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자기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물을 빌려온 셈이 돼요. 뭐 감정이나 고독감을 표현하는 게 되겠죠. 강가 하늘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혼자 서 있다는 말과 지는 해라는 말에서도 하강적인 이미지가 이 고독감이 이 하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임다희, 다희는 어느 쪽, 어떤 방향을 의미한다 했어요. 임쪽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이때 아득하다는 거리감이죠. 멀게 느껴지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임을 너무 보고 싶은데 안타까움은 더 강해집니다. 그 다음 모첨 찬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 일단락이 된 거예요. 본사가 끝난 건 아니고 헤매는 내용은 끝났어. 이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첨에다가 이렇게 찍어보세요. 세모칸을. 이 뜻의 의미는 초가집 첨화라는 뜻이거든요. 초가집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거처를 말하죠. 유배 와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곳이 초가집이야. 그러면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맨 첫 위에 가서 요거 백옥경 동그라미만 줬었죠? 그러면 백옥경 하늘 위에 백옥경을 이별한 게 저각시 즉 하소연하는 사람이고요. 초가집 첨화에 살고 있는 것도 하소연하는 사람이야. 그럼 백옥경이 지금 살고 있는 건 누구냐? 그야 임금이겠죠. 그래서 백옥경은 표면적으로는 옥황상제의 거처를 말합니다만 실제로는 한양의 궁궐을 의미한다면 초가집 첨화가 표면적이라고 표면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유배지를 가리킨다고 보면 이 두 공간은 대조 대립되는 공간이 되는 거죠. 백옥경에서 임금을 모시고 살다가 지금은 초가집 첨화 즉 모첨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두 공간이 대조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백옥경과 모첨. 찬자리. 자리는 뭐 앉을 자리든 잠자리든 상관없어요. 포인트는 그게 차갑다는 거죠. 때문에 찬자리에다가 촉각이라는 건 당연한데 단순히 촉각만 있느냐? 글쎄요. 겨울이라면 뭐 찬자리일 수는 있는데 겨울의 계절감은 보이지 않거든. 그러면 이 찬자리는 왜 찬 거야? 혼자 있으니까 차갑죠. 그래서 고독감의 형상화라고 볼 수도 있다. 고독감을 차갑다라는 촉각적 심상과 함께 표현했다는 거죠. 밤중에 돌아오니 반벽 청등, 벽에 걸린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은가? 이거는 질문. 자, 신시현 씨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식구들은 깨 있어요? 오, 11시쯤 될 텐데 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학원 끝나고 본인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한 분이 기다리시든가 식구들이 잠을 안 자고 있든가 할 수도 있겠고요. 11시 넘으면 다음날 일찍 일어날 식구들은 잠을 잘 수도 있죠. 불이 켜 있는 게 좋아요? 꺼져 있는 게 좋아요? 내가 들어가서 불을 켠다. 내가 켜야 되겠지. 꺼져 있으면. 아니면 뭐 불이 켜져 있으면 뭐 상관없겠고요. 요즘에야 다들 늦게들 자니까 상관없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벽에 걸린 파란 등이 밝단 말이죠.
요즘처럼 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등은 아마 자기가 켰을 거예요. 혼자 살 테니까. 유배지에 누가 함께 살아서 뭘 해주는 사람은 없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이때 누구를 위해 밝은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켠 등이니까 같이 얘기하거나 같이 외로움을 나눌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냥 가서 쓰러져 자면 그만인데. 이 반벽 청등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고독감을 심화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외로움은 더 심해지죠. 등을 켜면 뭐예요? 할 게 없는데 왜 켰어? 근데도 켰어요. 너무 외로워서. 켜봤자 보이는 건 자기밖에 없는데 굳이 또 켰어요.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루를 돌아보죠. 하루 동안 자기가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람 뭐 했어요? 산에 물가에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뻔한 거죠? 그 다음에 헤매면은 허둥거리며. 바잔이니 혹은 바장이니. 사실 이런 거 뜻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도 없는 말이고 바빴다는 얘기인데 바잔이니는 제멋대로 다니니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몰라도 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다니니 적은 덫은 어느새. 요건 많이 나오는 말이죠.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어느새 멱진 힘력자 다하다 진짜. 힘이 다해서 피곤할 만하죠. 아침 하루 종일 등산도 하고 하루 종일 물가까지 갔다 왔으니까 피곤하지. 풋잠을 잠깐 드니. 자, 요건 이제 중요해지죠. 잠을 들어서 거기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은 임과 만나는 유일한 시공간이 돼요.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임을 만나긴 만났습니다. 자, 만났더니 어떤 모습이에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으셔라. 수현이 저번에 안 배웠으니까. 정연아, 물 같은 얼굴이 무슨 뜻이라 그랬지? 옷 말고 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디 있어? 찾아. 여기 있네.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힘없는, 그러니까 허약해 보이는 얼굴, 약해 보이는 얼굴이 편할 데가 없었어. 그럼 꿈에 봤더니 이제 옥 같은 얼굴이야. 옥은 이건 뭐 그닥 어렵지 않죠? 뭐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예쁜 잘생긴 얼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반이나 늙었어. 사람이 폭 사갔어. 정연, 다시 한번 질문. 그렇다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 그야말로 옥으로 깎아놓은 듯한 그 얼굴이 왜 늙었다고 표현했을까? 왜 이 사람 왜 이렇게 이게 왕일 텐데 보나마나? 왜 이렇게 늙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있었으면 안 늙었을까요? 그렇지.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의미는 자신이 없고, 여기서 자신이란 충신인 나, 간신만 가득한 조정, 이것을 암시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있었으면 우리 임금님 절대 피곤하고 힘들지 않게 했을 텐데 저 간신배들 때문에 우리 임금님 저렇게 늙으셨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런 거죠. 자, 자신감이 엄청난데. 그 다음에 마음에 먹은 말. 슬카장은 실컷이에요. 이거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컷이네. 실컷 살자. 살자는 사례자, 다시 말해 아뢰자가 되겠죠. 실컷 아뢰자 하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 할 말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문제는 이거죠. 눈물이 바람에 연달아. 눈물이 연달아 나니. 말싸움은 말이죠. 말인들 어이하며. 그런 말을 못했다는 점을 주의해 줘야 됩니다. 말을 결국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마음에 맺힌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이때 이는 빼도 되는 말이죠. 목조차 목이 맸어요. 꺽꺽대느라 말이 안 나와.
그러고 있는데 앞불사. 오견되는 방정맞은이란 뜻입니다. 방정맞은 개성, 닭울음소리, 개소리, 닭소리. 이때 개 닭개자죠? 그렇다면 닭울음소리는 곧 장애물이 되겠네요. 왜냐면 나를 잠에서 깨게 했고, 잠에서 깨면 꿈에서 깨고, 꿈에서 깨면 임을 볼 수가 없죠. 잠은 어찌 깨졌던고 깨었던가 같아요. 요거 대꾸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말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을 꺼내지는 못했죠. 잠은 어찌 깼던 깨버렸네. 닭울음소리에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잠을 깼어요. 와, 다 헌일입니다. 이님이 어디 가기는 깼으니까 없죠. 결례, 저희는 잠결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얼결례, 바람결례 할 때 그 결례인데, 여기선 잠결례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요거 중요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여쁜은 말할 것도 없이 불쌍한이란 뜻이죠. 이 시대에는 불쌍한 그림자 더하기 주격조사. 그림자가 날 줬다는 따르다입니다. 날 따를 뿐이로다. 이렇게 되죠. 날 따를 뿐이로다. 그러면 여기서 불쌍한 그림자는 이번에는 누구? 아저씨. 잘 들으시고, 아저씨. 누구 그림자? 이 그림자는 뭘 고민을 해? 내가 보는 그림자는 누구? 설마 이게 임 그림자일 리는 없잖아. 야, 너 어디 아프냐? 지금 얼굴이 되게 비정상인데? 이 그림자는 물론 자신의 그림자죠. 이 그림자의 의미, 자기의 그림자고요.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표현해주는 그림자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좀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이거. 날 따를 뿐이로다. 자, 차라리 시어디어는 쓰러져서. 쓰러지다의 뜻은 죽다 그랬죠. 쓰러지다와 쓰러지다는 달라. 쓰러지다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 되어서, 나궐. 지는 달, 당연히 화자의 분신. 나궐이 되어서 임 계신 창 안에 번드시는 환하게 비추리라. 여기까지가 하소연자의 하소연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줄만 다시 상담자가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자의 마지막 한마디 뭔가요? 각시님, 달은커녕, 달은 무슨 달이에요? 구준비나 되세요. 구준비나 되소서. 그래서 요 둘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상담이 끝나요. 이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뭐 워낙 유명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합시다. 우선 여기부터 할 건데요. 나궐과 구준비. 나와봐요. 3위 이 작품은 미인곡의 속편이죠. 그래서 1편 오리지널은 3위인 곡이죠. 3위인 곡의 결말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어디 안 써 있으니까 그냥 들으면 돼요. 차라리 시어지어 범나비나 되오리라. 범나비는 호랑나비를 말하죠.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올마가리.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을 따르려 하노라. 이렇게 끝나요. 비슷하죠. 포인트는 뭐냐면 호랑나비가 되어서 날개마다 꽃향기를 묻혔다가 그 향기 그대로 가지고 임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임의 옷에 꽃향기를 묻혀드려. 그러면 임이 나인 줄 알아보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나비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닌 이상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비 얼굴인데 얼굴이어도 곤란합니다. 괴기스럽죠. 화장실. 오이구, 무슨지 이 장면에서 짤질도 음이제.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미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죠. 적극적이고 또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는 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나비와 지는 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호랑나비는 임의 손등에 어깨에 가서 앉을 수가 있지만 달은 날도 임에게 갈 거야, 나도 임에게 갈 거야 라고 달이 임에게 가까워지면 지구는 아마겟돈이 됩니다. 우리는 끝장이 나겠죠. 따라서 적극적인 사랑이냐 소극적인 사랑이냐 이 대목이 두 작품의 차이점인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다시 상대방이 그러지 말고 구준비가 돼. 구준비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구애를 상징하는 소재가 되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어차피 적극적으로 가라고 할 거면서 굳이 대화체를 해가지고 마치 나는 이제 그냥 멀리 있고 싶어요 하는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임에게로 가 라고 옆에서 충동질을 하는 것처럼 썼죠. 사실은 지가 다 쓰는 건데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고 있으면서 누가 옆에서 자꾸 충동질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임에게로 가는 것이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핵심이니까 메모를 해봅시다. 이쪽에 4미인곡을 적어주시고 이쪽에 송미인곡을 적어주시고 이쪽은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노라, 이쪽은 죽어서 낙월이 되겠노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쪽은 적극적인 구애, 이쪽은 이제 소극적인 구애가 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한 그 이유 때문이고,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요, 부정적으로 평가하자면 범나비가 적극적 구애라고 하는데 사실 이쪽은요 일방적인 태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근데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나는 죽어서도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서도 너랑 함께 할 거야. 편지 보내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야 싫어 꺼지라고,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괜찮아 내가 널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무서워집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태도는 조금 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다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또한 장점이 있겠죠. 소극적이긴 하지만 대신에 이쪽은 성숙한 태도로 볼 수 있어요. 멀리서 비추기만 하니까, 상대방의 앞길을 비춰주기만 하지 꼭 내가 너랑 함께 해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말했듯이 결과적으로 송미인곡에서도 구준비를 언급을 해서 이쪽으로 가게끔 마지막에 결말을 내고 있죠. 이것이 결말의 두 작품 결말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글자 수 한번 볼까요? 3글자, 6글자, 4글자, 3글자. 종장의 마지막에 비교하면 여기서 한 글자만 추가된 거니까 시조의 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작품은 정격 가사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변태 같은 변격 가사일 텐데 이거는 정격 가사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내용은 다 얘기했어요. 충신 연주사까지도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기출을 봐야죠. 기출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구준비와 낙월에 대해서 뒤에 보면 아예 추가 문제로 한 문제지만 수특 문제로 등장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의미하는 바가. 또 꼭 풀어보시고 우리는 기출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15년 9월 B형인데요. 얼마 안 됐죠? 4년 전이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총미국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거는 이 보기에 등장했어요. 보기에 보면 우리 배운 게 지금 가, 나, 다, 라, 마 나오죠. 가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이게 나왔겠죠? 보나마나 이거나 여기에 고독감을 촉각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고독감을 강화시키는 소재.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가 등장했을까요? 요거 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이 말씀이란 보고 싶은 말씀이었겠죠. 하지만 결국 말하고 싶었지만 말은 못했죠. 그 다음에 라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이 어여쁜 그림자, 불쌍한 그림자가 내 그림자라는 점이 나왔을 것이고 마에서는 뭐 이거죠 이거. 보나마나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A, B, C, D는 지금 안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나궐, 죽어서 다른 배우서라도 소망을 이루고 싶다. 그다음 다에는 담아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한다. 그다음 나에는 인근한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 자기 마음이 순수하다가 아니었죠. 나는 임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없어서 늙었다라는 말을 전하는 거였으니까 여기가 지금 틀렸고, 그 다음에 가에는 고독한 시공간을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 요거요? 가에 이런 게 있었나? 고독한 시공간이 여기. 이게 공간이고 이게 시간이 되어서 이 차갑다라는 말이나 여기서 쓸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여기 쓸쓸함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 이 문제의 4번 선지도 고민할 만하죠. 화제의 쓸쓸함이 어디 있느냐 싶은데 쓸쓸함은 찬 자리란 표현에 감각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있다. 라는 뭐였죠? 이거 어때요? 지금 답이 말했듯이 3번이 답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5번에 보면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이 신경을 써봐야 돼요. 이 문제는 5번 선지가 상당히 마음에 걸리죠. 정말? 여기에 먼 곳에 있는 임을 향한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볼 만한 근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임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설도 아니고 평가원 문제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화자의 그리움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리움이란 말이 여기 어디 있냐? 없죠. 없고 여기서 추론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추론을 가지고 선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이 정도로까지 비약에 가까울 만큼 화자의 정서를 드러넣어 선지로 만드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예외적인 선지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출제를 한 건 사실이니까 화자의 정서가 비약에 가까울 만큼 추론되어서 출제되기도 한다는 점이 우리가 주의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이 문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해 15년 9월 문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출제를 하면은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문학에 대해서 뭐랄까 문학은 너무 제멋대로잖아요. 답이 그건데 좀 억지 같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억지 아니거든? 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어쩌겠어요. 별 수 없죠. 그 다음에 14년 6월 AB형입니다. 역시 우리 기출에서 우리가 배운 작품이 메인 작품이 아니고요. 보기에 등장해요. 보기에만. 그래서 감상한 내용을 옳은 걸 고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내용 우리가 방금 한 거예요. 도입부네요. 그래서 왜 이별하고 가시냐까지 말을 걸었죠. 야 너로구나.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래서 날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아양교태를 부려가지고 임의 마음이 달라졌어. 대화체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이거
여기 보세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기로 형님이 온다. 형님 맞으면 누가 갈까? 동생 내가 가지. 사촌 형님 시집살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자이면서 사촌인, 여기까지는 동생의 말이고요. 여기부터는 언니의 말인 거죠. 형제라는 말에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형제는 꼭 남자 형제만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또한 마찬가지 언니라는 말도 여자만 언니라고 하지 않았고요. 남자도 언니라고 했습니다. 임꺽정을 언니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직도 언니를 남자 형제 간에 씁니다. 윗사람을 부를 때요. 자, 어쨌든 그래서 동생이 물어봤죠. 어때요? 시집살이가? 물어봤더니 언니가 야야 개집살이야. 여기 언어유희 쓰였고, 당추 고추 심어도, 당추도 고추예요. 고추가 아무리 맵다고 해도 시집살이가 더 매워. 이 매워라는 말은 흥미롭습니다. 요거 감각으로 따지면 미각이거든요. 맵다니까. 물론 뭐 생명과학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미각은 매운 건 미각이 아니고 통각입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넘어갑시다. 그건 넘어가시고, 어쨌든 미각, 감각어인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매섭다 혹은 까다롭다, 힘들다, 감각어의 전용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선지를 보자. 뭘 물어보고 있나? A와 복이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반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형님 온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도 시어의 반복이 있느냐? 전혀 반복된 시어 자체가 없어요. 옳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은 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2번, 복이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이 있어. 근데 그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맡긴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런 A의 책임을 떠맡기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여기도 문제 상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달라진 거니까 자기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 2번 선지는 전가하다, 이 부분이 송민곡의 중요한 특징인 내 탓,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부분 가지고 선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 이거네요. 여기서는 본 듯하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촌 형님, 사촌 언니와 동생이니까 설마 이들이 모르는 사이인데,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4번, 계절의 변화, 공간의 변화. 계절 변화가 아예 안 나오고요. 5번, 반어, 다양한 비유,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 반어라고 볼만한 게 보이지 않죠? 어머, 왜 안 봐? 이 작품에 반어로 볼만한 건 아무 데도 없고요. 다양한 비유라고 비유가 쓰였다는데 비유도 없습니다. 여기는 비유가 없죠. 이 파트에. 여기 비유가 어디 있어요? 배국경은 비유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화자의 처지랑은 또 상관이 없고요. 표현 기교를 가지고 만든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가지고 만든 문제이기도 한데 뭐가 나올지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송민국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오래 나온 작품이라서 어디가 나올지 다 알아요. 그 다음이 이제 몇 년으로는 안 써 있는데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옷 다듬질하는 소리 듣는 야청도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배운 송민국이 있죠. 그러고서 문제가 공통점, 시어에 대한 감상, 그 다음에 이걸 상소문이라고 할 때 보기에 미주친 부분, 이거죠. 겸손하게 자기의 허물을 탓한다, 요거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것들 중에서 골라준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서 화자 자신의 허물을 탓하는 거. 너무 쉽죠. 아예 대놓고 써있죠.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보진 않을게요. 이제 기출이 뒤로 좀 넘어가니까 나머지 기출은 각자 풀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피드백을 하면 되겠네. 다음 시간까지 송민국을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 진도 차이 때문에 송민국 앞부분 안 배운 사람들은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계속 진도를 나갈 겁니다.
여기. 그 다음 작품.